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3년 치과건강보험 썸머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며칠 이제 남지 않았는데 모두 다 힘을 내어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치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과건강보험의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좀 체감했던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 그리고 내년을 좀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좀 좋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22년도 자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2년도에 폐업을 했던 치과가 전국에 549군데였다라고 합니다. 9년 만에 폐업 숫자가 최대였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 시국에 아마 다들 많이 좀 힘드셨던 또는 또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549곳, 그중에서 의원급이 540군데고요. 9군데가 병원급이었다, 치과 병원이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579개의 치과가 새로 신규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업과 폐업의 차이가 30개 정도밖에 나지 않는 그런 지난 한 해였다라는 어떤 통계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치과보험 청구 금액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체감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1,000만 원 정도 청구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치과들도 꽤 있거든요. 보험 청구가 상당히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치과는 전체 파이에서 지금 보시면 5.3%로 보여지는 이 회색, 여기가 우리 치과가 차지하는 파이입니다. 나머지는 약국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또 의원급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요. 종합병원에서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치과는 아주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2.7%까지 점유율이 낮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보험 틀니 임플란트 등이 급여화 이제 됐죠. 그래서 보험 청구 금액이 늘면서 파이가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린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보험 임플란트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되기를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셨고 그 숫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틀니 환자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는 통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나오죠. 홈메우기와 틀니 환자는 줄었고 대신에 충치 치료와 임플란트 환자는 늘었다라는 보험 청구를 우리가 했을 때 심평원이 얻게 된 데이터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틀니가 줄고 임플란트가 늘었다 말고 홈메우기가 줄고 충치 치료가 늘었다. 이건 사실 조금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치아 우식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방 처치부터 빠르게 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열심히 하면 충치 치료의 비율은 또 줄어들 텐데 말이죠.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진료들은 의원급은 30%, 병원급은 40%를 환자가 내야 하지만 홈메우기만큼은 환자 본인 부담률이 10%입니다. 이렇게 낮은 금액을 내고도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각 치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아 홈메우기, 실런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치아 우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이었나요? 엄청난 또 이슈의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치과가 있었습니다. 계속 종종 어떤 치과가 걸렸다 하더라 PFM이 아닌 지르코니아로 하게 되면 보험 임플란트 자체가 혜택을 못 받고 비보험으로 받았어야 되나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해서 지르코니아 보철하셨네요 라고 해서 걸렸다라는 소식들을 왕왕 듣곤 했었습니다.
모 치과가 역시 보험 임플란트 환자에게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이용한 크라운을 해드렸고 이게 이제 걸리게 됐죠. 그런데 그동안 한 20개월 동안 약 2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 보험 임플란트를 지르코니아로 해주고요.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행정처분, 업무정지처분 100일 대신에 거기와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약 6억 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병원에서 주장을 했던 바는 그렇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상당히 억울하지만 그것은 내가 일단 잘못한 거니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1단계, 2단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내가 진단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올바르게 픽처를 식립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지르코니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 2, 3단계의 금액을 모두 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최고 한도 과징금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병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가 재단 측이 보철 수복 재료를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1단계와 2단계까지 부당 청구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3단계만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이 맞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했을 때 1, 2단계에 있어서는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판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원칙대로 PFM만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수가가 그러면 좀 더 올라야 된다라는 또 여러 원장님들의 대의원 총회에서 치과의사협회 총회에서 또 의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치과의사 회원들조차도 의견이 지금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확대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 권리로 막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썸머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환자의 알 권리 부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것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데요.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망신을 준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거짓 청구했습니까? 라고 전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냥 보여주기 하고 있는 것이죠. 네. 1,500만 원 이상이 거짓이었거나 20% 이상이 거짓으로 청구했다라는 것이 실사에서 밝혀졌을 때는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22년도에 올려져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치과는 없습니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리스트에 치과는 다행히 없습니다만 22년도에는 치과가 좀 있었고요. 6개월 동안 이게 고지가 됩니다. 전 국민에게 이렇게 공표가 되는데요.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청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이 자료인데요. 제가 일단은 요양기관 이름과 주소와 원장님의 성함은 가렸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원 3번과 4번을 보시면 위반 행위를 한번 보시면 내원 일수를 증일 청구했다. 즉, 한 번 오셨는데 2번 오신 것처럼, 발치하고 안 오셨는데 드레싱하러 오신 것처럼 증일 청구를 했다거나, 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광중암 레진으로 해서 5만 원을 받고 또 GI로 청구하는, 예를 들어 이런 이중 청구를 하는 경우도 걸렸던 사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무자격자가 실시한 행위들,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엑스레이를 촬영했다거나 치아 임프레이션을 떴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자격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돼서 걸렸던 사례,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병원을 다니는 환자가 우리 병원이 만약에 저기에 노출됐다면 저걸 보고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고 이것은 소문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허위 청구, 거짓 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환자의 알 권리가 있을까요?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금 첫 화면인데요. 보시면
내 진료 정보 열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보고 싶다면 여기 들어가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면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어떤 산부인과에, 어떤 치과에, 어떤 약국에, 어떤 한의원에 가서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진료 정보 요약으로 알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기본 진료 내역이라고 파란 상자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그 한 병원에서, 그 내과에서 제가 어떠한 며칠 날 가서 얼마를 냈는지, 어떠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세부 진료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요. 그날 제가 어떤 검사를 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무섭죠. 그리고 그 옆에 처방 조제 정보를 클릭하시면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까지도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과에 다녀온 환자분이 내가 그 치과에 가서 어떤 상병으로 돈을 얼마 냈는지 보고 싶어 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으로 내가 13,800원 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이날 13,800원이 아니라 16,800원을 결제하고 왔는데 13,800원을 낸 것처럼만 보인다면 환자분은 내가 3,000원을 더 내고 왔구나, 나에게 돈을 더 받았네 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고 싶은 마음,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3,000원 가지고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자 수납 당시에 가급적 명확하게 입력하셔서 나중에 환자분 수납 이후에 뭔가 수정되어서 이 보험진료비가 틀어지는 일이 가급적 없어야 된다.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오차가 많이 크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초진이었는지, 그리고 치석 제거를 몇 부위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청구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렇게 앱을 깔아서 건강이음이라고 하는 앱을 깔면 내가 낸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또 환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비급여 진료비 정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우리 병원의 크라운의 수가, 인레이의 수가, 레진의 수가, 그리고 임플란트의 수가가 얼마인지 아마 심사평가원에 다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신청했던 우리 병원의 비급여 수가가 지금 국민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버튼만 클릭하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어떤 병원은 임플란트가 얼마고 어떤 병원은 크라운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등록시켰던 그 내용들을 환자가 다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 정보라고 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라고 제가 선택을 했고요.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중에서 치과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 중에서 내가 궁금한 임플란트라고 치고 그 옆에 돋보기 그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치과 병원의 리스트가 가나다 순서대로 보시는 것처럼 쫙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건강한 모모 치과 병원부터 해서 쭉 치과명이 뜨고요. 거기에 보시면 상세 분류에 골드 크라운, 임플란트인데 골든지 PFM인지 또는 지르코니아인지에 따라서 가격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병원의 기관 정보까지도 바로 클릭해서 환자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세상 앞선 치과 병원에 임플란트인데 지르코니아를 했을 때 수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 모 치과 병원 같은 경우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쓰고 있나 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구치부는 165만 원이고 전치부는 200만 원입니다 라고 신고를 한 그 금액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는 집에 앉으셔서 내가 이 병원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수가를 보니까 이렇구나. 상당히 비싼데?
좀 저렴한 치과는 없나?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치과들을 검색해서 기관 정보에 가서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본 다음에 위치도 이 정도면 치료받으러 다니기 괜찮겠다. 전화번호가 뜹니다. 전화해서 예약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집에서 이미 많은 수가의 정보들과 그리고 또 그 병원에 어떤 원장님이 계신지, 즉 전문의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우측 하단에 CT가 있는지까지도 환자들은 정보를 모두 다 확인한 다음 예약을 해달라 또는 내원하셔서 여기 임플란트 얼마죠? 50만 원이죠? 50만 원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지금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찹찹한 마음도 들고요. 그러면 높은 수가를 받고 있는 우리 치과는 걸러지는 치과인가? 그러면 저렴한 치과가 더 많이 몰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복잡한 그런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급여 수가를 심사평가원에다가 입력을 하셨고 그것을 송신을 해서 이렇게 자료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치과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 올해 29일까지면 언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비급여 자료 제출 29일까지 마감할 테니까 미제출한 치과들 빨리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물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150, 3차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급여 금액을 일단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하지 않으셨다면 2022년도의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그다음 23년도의 수가는 이제 그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출 기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다가 비급여 수가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처가 22년도와 23년도가 다릅니다. 22년도에 우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심평원으로 팩스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내야 되는 아주 지금 불편한 상황이고요. 23년도 것만 제출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공단 사이트에다가 빨리 접속을 하셔서 가격을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또 별개로 또 하나 우리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라고 해서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행정적인 일들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치과의원은 1년에 한 번, 치과병원은 1년에 2번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라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에서 22번까지의 내용들이 담긴 그런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난 9월 데이터를 치과병원급은 12월 15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치과병원급은 3월과 9월에 1년에 2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데이터를 이미 심평원으로 공단으로 보내셨을 거고요. 그다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3월에만 보내시면 되기 때문에 2024년 3월에 치과 의원급은 이 자료를 다 보내셔야 됩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곧 3월 올 겁니다. 24년도 3월분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1번에서 22번까지 내용을 어떻게 보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서 다행히도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원클릭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 혹시 의원급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다면 내년 3월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병원급에 근무하신다면 지난 9월분 데이터를 얼마 전에 아마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보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클릭에서요.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EDI로 들어가시면요. 비급여 진료, 비급여 보고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일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가 뜨고요. 부디 이 내용들을 좀 꼭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만 잘 읽어보셔도 반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신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제 기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2024년도 내년에 보내신다면 24년도 3월이라고 클릭을 하시고 올해 9월분이었다면 23년 9월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지만 입력해서 넣어놨던 데이터들이 쫙 뜨게 됩니다.
해당되는 3월 또는 9월분의 데이터입니다. 예, 한 달분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클릭을 해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이러면 제일 왼쪽에 A라고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비급여 같은 경우는 코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각자 병원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코드와 그 명칭이 A 칸에 우리가 만들어서 썼던 것이 뜹니다. 자, 하지만 공단에 우리가 보낼 때는, 신고를 할 때는 공통된 비급여 코드와 공통된 명칭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공통된 코드와 명칭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것하고 가장 똑같은 것을 찾아서 보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골드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에는 다른 명칭으로 같은 골드 크라운이지만 명칭이 좀 다르다면 그것을 바로 찾아서 일괄적으로 매핑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A 항목의 리스트가 쫙 뜨게 되면요. A 쪽 옆에 B 쪽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사각상자가 하나 열리고 이게 바로 공통적인 코드와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골드 크라운을 찾으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하면 B로 이제 다시 이름이 탁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의 비급여 항목과 가장 공통된 지르코니아가 이쪽에 있는지 골드가 이쪽에 있는지 코드를 찾으셔서 일괄적으로 쭉 바꾸신 다음에 변경 버튼을 누르면 모든 코드가 저쪽에서 공식화된 비급여 코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계 내역이 쫙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빈칸으로 보여지는 뭔가가 좀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뭐 주상병이 빠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상병, 부상병 같은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빈칸이 없도록 잘 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료 생성하기를 눌러서 하게 되면 우리 1월에 그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하는 것처럼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로는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우리 원클릭에서 바로 공단 사이트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또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나서 거기서 비급여 보고라고 하는 B로 가셔서 그 파일을 만들어진 생성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 3월에 의원급은 내년 3월에 하셔야 되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비급여 코드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비급여 코드를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슬픈 소식입니다. 답답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정보가 있죠.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해서 지금 내년도 10월이죠. 2024년 10월부터 병원급은 바로 환자의 실손 청구를 우리가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해서 보험회사로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일일이 환자분들이 오셔서 사보험 서류를 받아가고 계시지만 내년도 10월부터는 병원급은 반드시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고요. 의원급 중에서 30인 미만의 의원급은 2년 뒤, 그리고 약국도 2025년 10월인 2년 뒤부터 시행입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의 의원급이라면 내년 10월부터 이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우리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류로 작성해서 드리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것까지 건강보험 청구도 힘든데 실손보험 청구까지 쏘아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시행이 예고됐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하신 분들이 주변의 이웃의 또는 뭐 지인들의 보험 카드를 활용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런 나쁜 분들이 일부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자 우리에게 또 이런 숙제를 준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라라는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누가 병원 갈 때 신분증 안 가지고 핸드폰 하나 우리 가지고 가서 카드 결제만 하고 오고 가서 우리 이름 알려드리고 주민번호 적으면 자동으로 나 신분 확인하고 건강보험 증 번호랑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따로 뭘 가져가지 않는데요. 이제 내년 5월부터는 우리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안 가져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사진이 너무 달라요. 너무 옛날 신분증인 거죠. 그러면 사진이 다르니까 본인이 아니시죠? 라고 얘기했다가 또 컴플레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금 벌써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데스크에 계신 분들의 고통이 저도 체감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신분증을 안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공단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 5월부터 시행이니까 뭔가 발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신분증을 가져오셨다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뭔가의 또 기록이 남겨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숙제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책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24년도에 변화 발표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한번 미리 살펴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의 수가는 지난 23년도 5월에 공단과 취업이 만나서 협상을 체결을 했죠. 23년도 대비 24년도는 수가 인상률이 3.2% 인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다가 환산지수를 곱하는 것이고요. 23년도에는 환산지수가 93.0이었는데 24년도에는 96.0으로 3.2% 인상으로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3.2%가. 자, 그런데 고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3차 상대가치 개편이 됩니다. 상대가치 점수가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2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된 것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가치 점수가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가 15%가 인상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산지수도 3.2%가 인상이 되고 상대가치 점수도 15%가 인상이 되면 내년에 우리 완전 부자 되겠습니다. 수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2023년도에 발수의 상대가치 점수가 45.42였는데요. 15%가 내년에 인상이 되면서 52.23점으로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의 상대가치 점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도 올라가죠. 환산지수도 3.2% 인상으로 체결을 했죠. 그럼 곱하면 수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듯 느껴지시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신에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이 인하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은 우리가 하는 치과에서 하는 행위의 가산이죠. 행위는 무조건 가산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인데요. 의원 같은 경우에 행위 가산은 15%가 붙었습니다. 치과 의원 마찬가지로 15%, 치과 병원은 20%의 모든 행위는 가산이 이렇게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가산의 15%씩을 모두 다 인하하는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과 병원급은 20%의 행위 가산이 5%만, 치과 의원은 15%의 행위 가산이 0%로 바뀌게 되면서 가산이 없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론, 상대가치 점수가 15% 인상되지만 행위 가산이 15%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다. 수가의 변화는, 돈의 변화는 없구나. 결국 환산지수 3.2% 인상만이 내년에 반영되는 금액의 변화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의 변화는 엄청 크겠죠.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15% 가치 점수가 인상되고 행위 가산은 15%가 떨어지니까 결국 똑같네라고 하시겠지만 정책적으로는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과병원 20에서 5로, 치과의원은 15에서 0으로 개편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24년도까지 해서 간단하게 변화되는 큰 정책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디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치과계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일 없도록 새해에 좀 우리 정말 멋있게 같이 한번 살아가 보기를 바라면서 저 2023년 썸머리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